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묶은 날, 제 영혼도 함께 묶였습니다. 23호 특별수용소. 제 손으로 직접 23세 여성들의 하체를 묶는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단순한 도주방지 조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살아있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강제 임신, 약물 실험, 유전자 조작.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여성은 제게 물었죠. 왜 하필 23세 여성들만 이렇게 관리하나요?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76호 연구실의 비밀 문서, 실험 기록, 사진 증거. 제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것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끔찍한 시스템의 내부자로서 증언합니다. 저는 김정호 전 북한 보위부 소속 23호 특별수용소 부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의 하체를 묶은 진짜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안북도 출신의 전 북한 보위부 소속 김정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근무했던 23호 특별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보았던 여성들의 절망에 찬 눈빛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23세 여성 사형수들에게 가해진 잔혹한 처우, 그 중에서도 그들의 하체를 묶는 끔찍한 관행의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28년 전 저는 열혈 당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국가안전보위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에게 북한 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보위부 내에서 성실함과 충성심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2012년 마침내 23호 특별수용소 부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저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23호 수용소는 평안북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이곳은 특별처리 대상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철조망과 감시탑, 무장경비병들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단지가 주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소장으로서 저는 수용소의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각 구역별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용소는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철저하게 통제되던 곳이 여성 사형수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이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 시 특별 허가증이 필요했습니다. 부임 첫 주 소장인 박 대령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특별 지침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사령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침이니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지침서에는 여성 사형수 구역, 특히 23세 여성 사형수들에 대한 특별관리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세 여성 사형수들은 제4호실에 분리 수용하고 하체 구속 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시킬 것,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제를 금함. 처음 이 지침을 읽었을 때 저는 단순히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침서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처리 대상자라는 모호한 설명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여성 사형수 구역을 처음으로 시찰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들, 창문도 없이 어둠 속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제4호실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 여성들이 침상에 하체가 묶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담당 간수는 무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국가 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 지시에 따라 형 집행전까지 이곳에서 관리됩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이는 23 정도로 보였고 그녀의 시선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박미란, 평양 출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왜 하필 23세 여성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상부 지시일 뿐입니다. 저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 체계에 익숙했던 저였지만 이 특정 연령대 여성들에 대한 특별 조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달, 저는 일상적인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용소의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작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위부에 보낼 월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성 사형수 구역, 특히 제사호실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사호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수용소 의료진과 달리 특별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평양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매달 몇몇 여성들이 제사호실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여성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형 집행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형 집행 절차와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의료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모두 양호합니다. 최근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실험 결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실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떤 실험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체를 묶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장 박대령은 늘 여성 사형수 구역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김 부소장, 각자 맡은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걸세. 불필요한 호기심은 위험할 수 있어. 그의 경고는 부드럽지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야간 순찰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제사호실 근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좁은 복도 끝에 평소에는 잠겨있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은 작은 의료실이었고 한 여성이 침대에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의 배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곧 수용소 의사 이수철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김 부소장님. 정기 검진 중입니다. 그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기 검진이라니요? 그리고 이 방은 공식 의무실이 아닌데요. 제가 추궁하자 이수철은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검진입니다. 소장님의 지시로.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눈에 들어왔던 그 여성 박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희미하게 제게 도움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의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수철은 약속대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소장님, 어젯밤 일은.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문을 잠그고 감시 카메라의 전원을 껐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사호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수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더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진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수철의 땀에 젖은 이마와 떨리는 손에서 이 대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23호 수용소의 실체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수용소는 단순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 지시에 따른 특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3호 수용소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정치범 수용소와 비슷했습니다. 6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자리한 이 시설은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구역은 일반 정치범, B구역은 재교육 대상자, C구역은 고위직 출신 정치범, D구역은 외국인 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마지막 2구역이 바로 여성 사형수들이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2구역은 겉으로는 여성 사형수 수용구역이지만 실제로는 인체 실험을 위한 자원 공급처입니다. 이수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특히 제4호실의 23세 여성들은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선별된 대상자들입니다. 특별 프로젝트라니요? 제 질문에 이수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생체 실험과 강제 임신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수철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구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평양의학과학원의 비밀 프로젝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국 수호를 위한 의학연구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인체 실험과 강제 임신 등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23세 여성들이 특별관리 대상이 된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체를 묶는 이유는 이수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도주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주로 강제 임신 상태에서 여성들이 자해를 하거나 낙태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실험 대상자들의 근육 상태를 특정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처음 이 구역을 방문했을 때 본 여성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용소 내 여성 사형수들은 3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는 정치범으로 분류된 여성들, 둘째는 탈북 시도 후 강제 송환된 여성들, 셋째는 외부에서 납치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유전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된 23세 전후의 여성들이 제4도실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는 철저했습니다. 제4호실에 배치된 여성들은 수용소 내 다른 수감자들과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1일 인원 점검은 아침 5시와 저녁 8시에 이루어졌고 식사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3호 수용소의 제4호실 수감자들은 숫자로만 관리됩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부여되고 모든 기록은 암호화되어 보관됩니다. 이수철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주 1회 건강검진이 있고 월 1회 종합검진이 실시됩니다. 또한 특별 지침에 따라 실험 단계별로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실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는 기초 건강검진과 준비 단계로 약 1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2단계는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약물 투여, 강제 임신 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단계는 결과 관찰 단계로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평양의 특별시설로 이송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가거나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실험을 위해 사용됩니다. 장기 적출, 새로운 약물 테스트, 외과적 실험. 말 그대로 인체 실험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수철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이곳에 배치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감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밤 제 양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수철에 따르면 제4호실 운영은 76호 연구실이라는 평양의 비밀 조직에서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들의 점검이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실험 프로토콜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고 위층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가 안보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희생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하체를 묶는 장치는 특수 구속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세를 강제로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육 긴장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며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특수 구속대는 3년 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단순한 쇠사슬을 사용했지만 실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장치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여성들의 다리를 30도 각도로 벌린 상태로 고정시키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조임쇠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가죽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완전한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장기간 생활은 여성들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근육 위축, 혈액순환 장애, 욕창.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부작용보다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이수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강제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3세 여성들은 대부분 번식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실험에 투입됩니다.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 수정이 이루어지고 임신 기간 동안 다양한 약물과 처치가 시험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출산하여 특수 교육을 통해 엘리트 요원으로 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태아와 산모의 반응을 관찰하며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즉시 산모에게서 분리되어 76호 연구실로 보내집니다. 산모는 회복 후 다시 프로그램에 투입되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처리됩니다. 이수철의 말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시스템 속에서도 수용소 내부에는 엄격한 계층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소장과 부소장제 직위를 정점으로 각 구역 책임자, 경비대, 행정 담당자, 의료진, 작업 감독관 등 약 200명의 직원이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철저한 보안 서약을 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설할 경우 그 직원과 가족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일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까?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 저는 수용소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아래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반인륜적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장 박대령은 이 모든 것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평양의 고위층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온화한 성격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명령하에 수많은 잔혹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보안 책임자인 최 상사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충성도를 감시했습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인 그는 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구역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김소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실험 절차를 기계적으로 감독했고 여성 수감자들의 고통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냉담함은 때때로 저조차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제 위치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철과의 대화 이후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기록하고 언젠가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철 의사와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23호 수용소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행동했다가는 제 목숨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소장 박대령의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 수감자 한지숙이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하다 실수로 한 묶음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줍고 제자리에 놓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류 한 장이 책상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지숙은 그 서류를 제게 가져왔습니다. 부소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책상 아래에서 발견했는데 돌려놓자니 제가 봤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76호 연구실에서 온 지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23-F 프로젝트, 유전자 조작, 면역 반응 테스트.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희미하게 날인된 도장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국가과학원 특별연구소. 이 서류는 내가 처리하겠다.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지? 제 말에 한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주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23호 수용소, 특히 이 구역은 단순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비밀 인체 실험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이수철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의무실에서 떨어진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발견한 서류에 대해 언급했고 이수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6호 연구실. 그들이 매달 보내는 지시 문서군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수용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실험 프로토콜이 전달됩니다. 76호 연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평양 외곽의 지하시설이라고 합니다. 군 총정치국과 보위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생화학 무기부터 유전공학까지 일반적인 윤리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수철의 정보는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구역, 특히 제4호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소장으로서 저는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 구역은 사실상 소장과 특별 승인을 받은 직원들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 후 소장 박대령이 3일간 평양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이 구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일상적인 점검을 핑계로 이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제 사무실과 연결된 복도 끝에는 항상 잠겨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공식 도면상으로는 창고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항상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특별 보관실입니다, 부소장님. 경비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 말에 경비는 당황했지만 부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그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흰색 실험실 가운이 걸려 있고 벽면에는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수술대처럼 보이는 침대가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모니터링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고로 보입니까? 제가 경비에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몇몇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의료 차트와 실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파일에는 23F17이라는 번호와 함께 한 여성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눈에 띄었던 그 여성 박미란이었습니다. 파일에는 그녀의 상세한 의료 기록과 함께 실험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이미 2번의 실험 주기를 거쳤으며 현재 3번째 주기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주기에서는 성공적인 착상이 이루어졌지만 약물 반응 테스트 중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2번째 주기에서는 임신 5개월까지 진행되었으나 비정상적 발달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3번째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파일 끝부분에는 붉은색으로 최종 기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마이너스 이번 실험이 실패하면 그녀는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이런 증거 없이는 아무도 이 끔찍한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이 증거들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간 순찰을 핑계로 제 사무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밤 11시 대부분의 간수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이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직위 덕분에 별다른 의심 없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 시간에 거의 암흑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야간등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여성들의 숨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신음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박미란이 있는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깨어 있나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떴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에서 잠시 희망의 빛이 번쩍였지만 곧 회의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나요?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의 일부라고 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박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반체제 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이곳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범 수용소라고 생각했지만 곧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전신 검사를 했어요. 피도 뽑고 온갖 검사를 다 했죠. 그러더니 저를 이 방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공수정. 저는 천천히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끔찍한 것들도요. 우리는 실험 대상일 뿐이에요. 약물, 주사, 수술. 모두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임신 때 저는 매일 다른 약물을 투여받았어요. 아이가 제 안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은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선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임신 때는 더 심했어요. 5개월까지 버텼지만 아이가 기형으로 발달했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술을 했고 그 후로 2달 동안 저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3번째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멈추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여기 다른 여성들도 모두 같은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요. 일부는 다른 종류의 실험에 사용돼요. 방사선 노출 영향을 연구한다든지 새로운 약물의 부작용을 테스트한다든지. 하지만 우리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그저 숫자일 뿐이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속삭였고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3호 수용소, 특히 이 구역의 제사호실은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잔혹한 인체 실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여성들의 하체를 묶는 것은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을 살아있는 실험체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이 진실은 제가 알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묵인하며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박미란과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실험의 전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장 박대령이 평양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2명의 여성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중 1명은 실험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체 구속대를 어떻게든 느슨하게 만들어서 몸을 비틀다가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자살. 그것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체 구속대는 그들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했고 24시간 감시 체계는 어떤 시도도 즉시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는 화장되지만 대부분은 추가 실험에 사용됩니다. 특히 장기 추출과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76호 연구실로 보고됩니다. 그의 말은 제게 끔찍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부검실.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부검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역 지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소장과 특별 의료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열쇠나 출입 코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소장실에 비상 열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구역에 마스터키가 보관된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소장실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즉각적인 처형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수용소가 야간 모드로 전환된 후 저는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부소장 자격으로 사무실 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소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소장이 없는 동안 일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관리자로부터 임시 출입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문을 잠그고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금고는 소장의 책상 뒤 그림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장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일상적인 서류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서랍, 잠겨있던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여러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고 각각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개인 금고, 그리고 마스터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6자리 숫자를 금고에 입력하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키와 함께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각 키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중 EB라고 표시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구역 지하의 약자일 것입니다. 키와 USB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고 소장실을 나왔습니다. 이 구역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질문할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야간 근무자들은 부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역에 도착해서 저는 직원들에게 특별 점검을 핑계로 혼자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 구역 끝에 있었고 무거운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빈 상태였지만 두 번째 방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수술실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수술대가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의료 장비와 약품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 한쪽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또 다른 방이 보였고 그곳에는 여러 개의 관찰용 병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 문에 기록실이라고 표시된 곳으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파일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캐비닛에는 연도와 실험 코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한 캐비닛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여성의 사진, 개인정보, 그리고 상세한 실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파일을 펼쳐보니 23세 여성에 대한 임신 반응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공수정 후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고 태아의 발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직접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파일 마지막에는 실험 결과 실패, 대상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파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부팅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소장의 수첩에서 찾은 다른 코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컴퓨터가 열렸고 저는 USB 드라이브를 연결해 가능한 한 많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76호 연구실 특별지시 문서라는 폴더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문서가 있었고 가장 최근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의 지시 문서였습니다. 23-F 프로젝트 최종 단계 진입. 기존 대상자 중 성공 사례가 부족하여 새로운 실험 프로토콜 도입. 23세 여성 대상자들의 하체 고정 장치를 개선된 버전으로 교체할 것. 새 장치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하고 태아 발달에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실패한 대상자는 즉시 2차 실험으로 전환하고 모든 장기를 보존할 것. 문서는 계속해서 인공자궁 개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여성 수감자들이 어떻게 이 실험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활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연구임. 성공적인 결과물 유전적으로 강화된 태아은 특별시설로 이송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 목표는 10년 내 100명의 특수요원 양성. 이 문서는 모든 의혹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3호 수용소, 특히 이 구역은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끔찍한 인체실험시설이었고 여성들의 하체를 묶는 관행은 이 비인간적 실험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네 번째 방으로 이동하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부검실이었고 여러 개의 금속 테이블 위에는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절개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보존된 태아와 장기들이 유리병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표본에는 번호와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마지막 방은 잠겨 있었고 소장에게서 가져온 어떤 키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에는 76호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안에 있는지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하 조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할 방법이 없었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즉각적인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USB 드라이브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수집한 모든 사진을 검토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23호 수용소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반인륜적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23세 여성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체를 묶는 끔찍한 이유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들은 살아있는 인큐베이터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장 박대령이 평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나, 김 부소장? 그가 물었습니다. 네, 소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오후에 76호에서 특별방문단이 올 예정이야. 이 구역을 철저히 준비해두게. 76호 연구실에 방문. 이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습니다. 그들이 지하실 침입 흔적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 오후 검은색 차량 3대가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고위 관료임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들을 극진히 맞이했고 곧바로 이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방문단 중 한 명,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구역에 머물렀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소장실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23F17 대상자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수로 보이는 남성이 물었습니다. 현재 임신 8주차로 지금까지의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이전의 모든 대상자들이 실패했지만 그녀의 유전적 구성은 독특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너무 가까이 머물면 의심을 살 것 같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이너스 박미라는 그들의 핵심 실험 대상이었고 그녀의 생명은 실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잔혹한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탈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 박미란과 다른 여성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 제가 복무해온 체제의 실체를 마주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가면을 쓴 채 정상적으로 일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박미란과 다른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들을 당장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탈북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박미란을 구출하는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철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6호 연구실 방문단이 언제 다시 올 예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때 23F17, 아니, 박미란의 최종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수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군요. 네. 성공적이라면 그녀는 평양의 특별시설로 이송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말을 끝맺지 않아도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15일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수용소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수감자를 데리고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구역 경비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소장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교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약 15분간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에는 보안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카메라가 30분간 꺼집니다. 이 정보는 탈출 계획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경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한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정기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차량 일정,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 비상 절차 등을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수용소 밖의 지형과 인근 도시, 국경까지의 경로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의료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수용소를 떠나 국경 근처의 처리시설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트럭은 상대적으로 검문이 적었고 운전사는 종종 뇌물을 받고 불법 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박미란을 어떻게 이 구역에서 빼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체 구속대에 묶인 그녀를 몰래 이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이수철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3일 후 박미란에 대한 종합검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일시적으로 구속대에서 풀려나 의무실로 이송됩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의무실에서 그녀를 빼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경비가 있고 다른 의료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중 저는 중요한 동맹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전 소장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던 수감자 한지숙은 높은 신뢰도를 가진 사무보조였습니다. 그녀는 수용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한지숙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부소장님? 그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소장님, 그런 질문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들으면 아무도 듣지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몇 일 동안 저는 한지숙과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고, 동시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수감자들과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역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수감자 최영희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란의 종합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이수철이 검진 중 응급 상황을 가장하고 그 혼란 속에서 최영희가 청소부 복장으로 박미란을 의무실에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지숙의 도움으로 그녀를 의료 폐기물 트럭에 숨길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검진은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의료 폐기물 트럭은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그 이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검진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수철과 만났습니다. 그에게도 탈북 계획에 대해 알렸습니다.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아야 합니다. 제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어린 딸이.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그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었기에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전이 성공하면 즉시 당신의 흔적을 지우세요. 당신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당부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부소장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검진 당일, 저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며 가능한 한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이 구역을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의무실 근처에서 최영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45분, 박미란이 2명의 경비대원에 의해 침상에서 풀려나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간의 구속으로 다리 근육이 약해져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3시 이수철이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장에게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워도 좋겠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장은 별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3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USB 드라이브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작은 방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 후 접촉할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 기자들의 연락처를 메모리에 새겼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의무실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철이 계획대로 응급 상황을 가장한 것입니다.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다. 빨리 지원 요청을. 그의 외침에 경비대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최영희가 청소부 카트를 밀고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소장이 의무실로 향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76호 연구실에서 온 중요한 방문객이 있다며 박미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장이 의무실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장을 저지해야 했지만 그것은 제 신분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중요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돼, 김 부소장. 76호에서 오신 분이 기다리고 계셔. 나중에 보고하게. 소장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지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변경. 소장이 의무실로 향하고 있음. 대안 경로로 진행하라. 한지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장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행정구역에서 화재 경보를 울린 것입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자 모든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고 소장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소장님. 행정구역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경비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갈등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76호에서 오신 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전해. 김 부소장, 자네는 나와 함께 가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저는 소장과 함께 가야 했고 그것은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행정구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지숙이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를 바랐습니다. 화재 경보는 거짓이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하느라 바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정구역에 도착했을 때 소장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화재가 난 거야? 확인 중입니다, 소장님.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슬며시 자리를 떠나 미리 정해둔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소 뒤편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최영희, 한지숙 그리고 박미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란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몇 주간의 구속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모두 무사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소장이 의무실로 돌아가면 곧 박미란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한지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의료 폐기물 트럭에 탑승하여 수용소를 빠져나가는 것. 그러나 그 순간 경보음이 변했습니다. 화재 경보에서 보안 경보로 바뀐 것입니다. 누군가가 박미란의 실종을 발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의료 폐기물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트럭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운전사는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이 김 부소장입니까? 운전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약속대로 왔습니다. 서둘러요. 10분 안에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수용소를 빠져나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모든 출구가 봉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죽음뿐일 것입니다. 의료 폐기물 트럭 뒤편의 어둠 속에서 우리 4사람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수용소의 주 게이트를 향해 움직였고 우리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박미라는 몇 주간의 구속으로 인해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고 한지숙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용소 주 게이트는 3단계의 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두 번째에서는 화물을 검사하며,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최종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탄 트럭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이었기에 첫 두 검문소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검문소는 항상 엄격했습니다. 트럭이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가네, 김동모.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아서요. 빨리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린 후 첫 번째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경비원이 트럭 뒤편을 검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의료 폐기물 용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트럭 뒤편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네, 특별 처리 명령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대충 화물을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확성기를 통해 긴급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 주의. 모든 직원들은 비상태세로 전환하십시오. 수감자 탈출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철저한 검문을 실시하십시오. 우리의 실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트럭은 마지막 검문소 앞에서 멈췄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비원들이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한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 뒤편 문이 열렸고 여러 명의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를 열어서 확인하라. 누군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고 경비원들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B구역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가용 인원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무전기를 통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수철 의사가 마련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B구역 의무실에 작은 폭발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계산된 폭발이었지만 충분한 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폭발 현장으로 달려갔고 남은 2명의 경비원만이 우리 트럭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숨어있는 컨테이너에 접근하려는 순간 운전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전염성 폐기물이 들어있어요. 보호장비 없이 열면 안 됩니다. 경비원들은 잠시 망설였고 그 순간 더 강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전사가 재촉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지막 경비원이 간단히 서류만 확인한 후 트럭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행운으로 수용소의 마지막 게이트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트럭이 수용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긴장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종이 확인된 이상
북한 전역에 수색령이 내려질 것이고 특히 국경 지역은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운전사는 우리를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연락책인 브로커를 만나 중국 국경을 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4시간의 긴장된 여정 끝에 트럭은 마침내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어둠은 우리의 행동을 가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100m 앞에 작은 창고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리 씨를 만나세요. 그가 당신들을 국경까지 안내할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려 창고를 향해 걸었습니다. 박미라는 여전히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고 한지숙과 최영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경계하며 앞장섰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리 씨라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중국계 조선족으로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당신들의 탈출 소식이 이미 이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모든 검문소와 국경 초소에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리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범한 농부 가족으로 변장할 수 있는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식량과 물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도 제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박미란을 위한 간이 휠체어였습니다. 그녀의 상태로는 긴 거리를 걷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국경까지는 약 15km 남았습니다. 밤새 이동해야 해요. 새벽녘에 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리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고된 것이었습니다. 산길과 숲속을 지나며 수시로 순찰대를 피해야 했습니다. 박미라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험한 지형에서는 우리가 번갈아 그녀를 업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것은 건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랜 구속과 실험으로 인한 쇠약함의 결과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미란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때때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실험의 부작용일 겁니다. 한지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약물 주입을 받았어요.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박미란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가 우려되었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무렵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고 흐름이 빨랐습니다. 리 씨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이 보트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해안에도 북한 정찰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강을 건너면 5km 정도 더 걸어야 첫 번째 중국 마을에 도착합니다. 리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박미라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우리는 그녀를 안전하게 눕혔습니다. 리 씨는 노를 저어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우리를 가려주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순찰선이었습니다. 엎드려요. 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찰선은 우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을 지나갔고 다행히 안개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중국 측 해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탈북자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 씨는 우리를 국경 마을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며칠간 머물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박미란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 후 남쪽으로 가서 라오스나 베트남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길고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수용소에서 가져온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륙으로의 이동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 씨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고 우리는 여러 안전가옥을 거치며 점차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경찰의 검문에 걸릴 뻔했고 또 다른 때는 북한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추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달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접촉하여 망명을 신청했고 며칠 후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북한에서의 경험에 비하면 천국과 같았습니다. 3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USB 드라이브에 담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23호 수용소에서 일어난 잔혹한 실험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23세 여성 사형수들의 하체를 묶는 끔찍한 이유에 대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와 박미란의 증언, 그리고 한지숙과 최영희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점차 진실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21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고, 유엔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의 인체 실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저를 배신자이자 거짓말쟁이로 규정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탈북 3년 후인 오늘,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미라는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지숙과 최영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때때로 우리는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구출하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23호 수용소에서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철 의사의 운명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탈출을 도운 것이 발각되었다면 아마도 끔찍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끔찍한 시스템에서 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알게 되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그 체제의 일부였고 비록 직접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23호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하체를 묶는 끔찍한 이유, 그 잔혹한 진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세 여성 사형수들. 그들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잔인한 실험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의 하체를 묶는 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그들을 살아있는 실험체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